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겠다. 인류 공동체 전체에 대한 비전을 소유하고 있는지 네. 한 주간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군 핫한 뉴스를 거침없는 입담과 날선 비판으로 심층 분석합니다. 리얼토크 날, 이번 주는 19대 대통령 선거 향방을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 가장 많은 후보자들이 등록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지도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양강 구도가 격차가 커질지 아니면 또 좁혀질지 굉장히 지금 궁금한 상황인데요. 두 분 패널 선생님께 먼저 19대 대통령 선거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황상민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 그래요? 네. 네. 판세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 아마 지금 사실 문재인 후보가 기본적으로 계속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계속 끝까지 선두를 달리면 이 대통령 선거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추격하는 안철수 후보가 뭔가 조금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가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의 입장이시군요. 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열심히 따라가면 네.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대통령 선거가 긴장감이나 긴박감도 있고 또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쉽게 대통령이 되면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마음도 있으니까 뭔가 다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이 이야기죠. 그렇죠.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한테는 희망을 주시고 싶으신 거고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한테는 이제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훌륭하신 표현이십니다. 예. 저는 이제 판의 성격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보다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예년의 선거하고는 좀 다르게 87년 선거하고 좀 유사하게 새로운 뭔가 시작을 알리는 정초 선거의 성격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최초로 이제 무슨 후보 단일화론이 이런 거 없이 진보 진영이 독자적으로 집권에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크게 열려 있는 그런 선거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지배해온 우리나라 이 보수 세력이 이제 해체되면서 국민의당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테스트하는 정초 선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거기에서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라는 뜻으로 저한테는 들리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은 또 안철수 후보 스스로도 상당히 새로운 정치나 진보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마치 몰락한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로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진보를 이야기하거나 보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어떤 하나의 이념이나 뚜렷한 이 모습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때그때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가, 이거에 따라서 쉽게 바뀌는 정치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유권자 측면에서도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이로운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같고, 또 정치인 입장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쪽에 자기 위치를 두는 것이 이로우냐에 따라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체적인 한국 정치 구도를 놓고 봤을 때는 보수가 과거의 반공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고 극우적인 이런 이 핵심 세력과 결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과 단절할 수 있느냐 여부가 앞으로 보수의 건강성과 관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보수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조금 덜 보수적인 안철수 후보를 내세웠다 또는 지지한다, 이런 그런 이해를 해도 됩니까? 내세운 후보는 아니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원래부터 이제 자기 정치를 하고 있었고, 사실 얘기하자면 이렇게 좌우도 아닌 제3의 포지션을 본인이 이제 제시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면서 나왔던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는 필요에 따라서 진보 색깔을 보이다가 보수 색깔을 보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치 성향을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유권자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 본인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기획해서 지금 끌고 나가는 판이 아니라 그렇죠. 유권자들이 누구를 우리의 대표로 호명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네. 것은 안철수의 포지션 자체가 사실 상황적이었고 상대적이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자연스러운 귀결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제 확장성이지만 단점은 뭔가 일관성 부족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지금 사실 유권자 집단 또한 약간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예. 이번 대통령 선거의 판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고 이전에 그냥 분명한 보수와 진보로 구분할 수 있는 데서 내가 저 사람을 진보로 보고 싶으냐 또는 보수로 보고 싶으냐 내 마음에 달렸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호남 민심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이제 굉장히 팽팽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누구에 지금 손을 들어줄 걸로 보이십니까, 교수님?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황상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포지션 자체가 문재인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나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이기 위해서 안철수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호남에서 상당히 인기를 누렸던 이유는 안철수가 상대적으로 신선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꼭 호남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 일반이 새로운 얼굴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덜 털린 사람, 아직 때가 덜 묻었다고 생각한 사람.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었던 안철수를 전략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문재인이나 민주당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죠. 호남 쪽에 계시는 분들이 갈등을 겪어야 했던 거는 더민주당이 전통적인 민주당의 적통인가 아니면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적통인가 혼란스러웠다가 그것이 국민의당을 상대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전통적인 민주당에 대한 또 다른 변신을 이미 한 후보라고 인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호남의 향배나 민심이라는 것은 이미 안철수 후보가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는 그 모습을 보인 순간 호남에서는 이미 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네. 호남에 사시는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예.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바깥의 적이 얼마나 이제 강하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차이가 사실 무시될 수도 있고 작은 차이가 크게 보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의 경우와 대선의 경우가 다르죠. 그래서 그렇죠. 총선 때는 차이가 도드라지니까 분열될 수도 있는 거고 대선에서는 그 사소한 차이를 덮고 큰 틀에서 이제 단결을 했던 건데 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차이라고 하면 중도 좌파 우파 정도의 차이지 무슨 전통적인 의미의 좌우의 구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 구분을 할 것이 제가 보기엔 안철수 대표가 누구를 대표하느냐의 문제와 어떤 사람들이 지지하느냐의 문제는 좀 구별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기는 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격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 그들을 곧 대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호남의 많은 유권자들 중에 안철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편함보다는 네. 입장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반가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는 대표자를 모신다거나 대표를 선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대표는 정당을 통해서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를 선출했죠. 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장선 가능성과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것은 대표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그 말은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유권자들은 권력을 잡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내세우는 정치적 이념 지향성은 뭐든지 관계없이 밀어주자. 특히 호남 분들의 기본 인식은 그렇다라는 그런 말로 제가 들리는. 저는 부분적으로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극좌에 있는 유권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를 찍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극우에 있는 유권자들이 극좌 후보를 찍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정책 가능한 이 스펙트럼이 있다면 그 범주 안에 들어온다면 비판적 지지를 할 용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범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비판적 지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근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비판적 지지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오늘 제가 처음 듣습니다. 잠깐 제가 여기서 이제 중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중재를 안 하면 계속 우리가 황상면 논쟁을 선생님께서 할 때. 집에 지금 돌아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군요. 앞으로는 이제 좀 빨리 스피드하게 네, 진행을 하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역대 대선들을 보게 되면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적인 좀 투표를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몰아주기 어떤 투표가 있었는데요. 전략적인 투표가 이번에도 좀 일어날까요? 예. 지금 질문하신 게 이 말이 안 되는 질문이 되는 게 뭐냐면요. 호남은 지금까지 투표 경향이 되는 쪽을 밀어줬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박근혜 씨가 호남에서 투표를 엄청난 지지율을 받았어야죠. 호남 쪽은 사실 나름대로 본인들이 대세를 따르고 싶고 또 진짜 권력을 잡는 집단이 어느 집단인가, 예. 어느 쪽인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남 쪽을 특정한 이념 지향적인 성향이 높을 거라고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호남에 계시는 분들은 특정한 이념 성향이라기보다는 무엇이 우리의 삶에 있어 진짜 중요한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를 억울하지 않게 하고 적어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줄 사람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지지를 보내려고 했고 또 그것이 성공한 경우도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한국 정치에 더 많았는데 어떻게 이 대성불원 후보를 밀어준다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이상하다라는 생각인데 호남에 사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두 층위로 나눠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인 대선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될 사람을 밀어준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매번 떨어진 사람을 밀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뭐냐면 반대하는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덜 선호하는 누구라도 밀어주는 경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대선에서 쭉 보여왔던 투표 전략이었고요. 그다음에 총선이라든지 내부 지자체장 선거라든지 이런 때에는 이상하게도 대세 편승적인 투표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대다수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봤다가 마지막에 함께 그쪽으로 쏠려가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당선이 되면 박빙승부가 나오기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싹 다 몰려가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호남 민심은 사실 특정한 이 후보들을 선택을 할 때 마치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믿으려 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호남 분들한테 투표 성향이나 의사를 물으면 본인이 누구를 지지하겠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당신은 누구를 찍으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훨씬 더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려는 그런 심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 그것이 선생님이 언급하신 대세 추종 성향이고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이 투표 경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